9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최대 2에서 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직급 정년과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교그룹이 해당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눈높이라는 교재를 필두로 국내 굴지의 학습지 업계를 선도해온 교육 전문기업 대교.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려온 대외적 모습과는 다르게 대교는 내부적으론 극심한 노사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거쳐 도입한 임금 피크제 때문입니다. 통상 임금 피크제는 사측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교의 임금 피크제는 좀 달랐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대상의 연령이 굉장히 빨랐고 임금 삭감률도 일반적인 임금 피크제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적용되는 연령이 굉장히 빠르고 또 직급 정년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번 혹은 5번 승급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피 적용되는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갖는 불이익이 일반적인 임금 피크제보다는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대교판 임금 피크제는 직급을 6단계로 나눠 직급별로 일정 기간 안에 승급하지 못하면 승급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소위 직급 정년제를 실시한 겁니다. 또 이 기간에 4, 5회 안으로 승급하지 못하면 40대 근로자들은 최대 임금의 절반인 무려 50%를 삭감당하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동의를 얻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근로자들이 절차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때 근로자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절차적으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 판결은 2017년 6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은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지난 2017년 6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취합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행 판결 이후 2019년 1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됐고 임금 피크제 내용이 비상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게 1심 법원의 판시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 판결대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 입사한 신입 근로자들이 원고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는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소용이 없이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 중에는 1차, 2차 변경 이후에 입사한 걸로 돼 있는 원고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원고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일 열린 2심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자체도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고령자 고용법의 근거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은 아마 최초가 맞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편 대교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판결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그룹 BTS의 버터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지킨 뒤 자신들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1위를 물려줬다가 다시 버터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건데요. 오늘 청와대에선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하고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 멤버 7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는 BTS 각 멤버들의 눈을 마주치며 한 명 한 명 주먹 인사를 건네고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특사로서 BTS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75차 UN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BTS의 병역 면제 여부가 달린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1월 정도에 할 것 같아요. 국감 끝나고. 국감 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병역법은 대체 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적시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그 편입 대상으로 국내외 순수 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는 대중예술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 체육 분야 이제 특기자 대회에서 이제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문화 예술인 BTS 같은 정말 국위 선양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분들이 병역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중예술인을 편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위원회를 신설해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버터라는 곡으로 올해 빌보드에서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BTS 병역 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강남역 부근을 돌아다니며 시민분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BTS라면 국익을 위해 병역을 면제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을 하니까 그 군대 저기는 좀 우리가 국가에서 저기를 가지 않게끔 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또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 되는 거긴 한데 7명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뭐 이제 국가적으로 뭐 국가력이 뭐 낭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통해서 뭐 좀 다른 쪽으로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네, 좀 뭐 찬성을 한다. 그분들이 뭐 나가서 이제 보러 드리는 외화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해외 뭐 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의 뭐 관광업 쪽으로도 좀 더 이제 뭐 높은. 아무리 BTS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남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똑같이 가야 되겠죠. 젊은 친구들은 다 한 번은 군대는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또 군대 가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되면은 일단 군대는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개정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형평성 같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뭔가 사회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 그런 사실 뭐 이렇게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8%를 차지해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무려 27.4%포인트나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는 일부 가수들에 대한 특혜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술 채용 요원들을 꼭 진짜로 이제 대중예술 쪽에서도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BT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어느 나라에 뭐 어떤 거에서 어떤 성을 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는 11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수분양권 이중 처분과 배임죄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이게 최근 2, 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양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이런 수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중매매나 이중처분의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요. 이제 김 씨는 A 아파트에 이제 수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씨에게 수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 씨가 이제 수분양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 씨에게 이제 A 아파트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김 씨가 이 농협이랑 이 분양권에 근거해가지고 나중에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 씨는 이제 김 씨가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배신을 해서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받고 나한테 그만큼 손해를 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임 미수로 고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리고 그 지위에 있는지 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 대법원 판결을 좀 보시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때 이제 타인 재산 관리의 사무의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대행하는 경우처럼 이게 당사자 관계가 전형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제 신인 관계에 기초해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의 계약 관계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서 이 김 씨가 A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이 씨에게 이제 매도를 한 상태에서 자기 이제 마음대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 씨의 경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김 씨처럼 이제 수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매도인이 해줘야 될 게 결국은 이제 분양하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줘서 이제 명의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단계에 따라서는 이제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그런 의무를 이제 계약상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계약상 의무가 그 매도인의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인지 이것이 이제 재판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대법원은 이제 그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랑 좀 비교를 하는데요. 이런 그런 통상의 계약 관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그런 의무를 그냥 단순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위임 계약처럼 이제 계약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해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건처럼 단순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그냥 계약상 자기가 부담하는 의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임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최근 대법원은 이렇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배임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조금씩 이렇게 견해가 갈렸던 부분인데 단순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로는 처벌하지 말고 그냥 민사상 처리해라.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분양권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때 예전과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이제 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가 좀 매도인으로 하여금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좀 높이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계약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상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오늘 서부지검은 즉각 법원에 가해자 A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내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황유진 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황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